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될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김영순 소장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했고요. 제가 하게 될 강의는 2020년 의정부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주체는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고 주관은 신한대학교 미래교육정책연구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윤리라는 내용입니다. 1시간 좀 넘게 여러분들과 이 주제에 대한 그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들과 또 제가 다문화 사회 연구의 일선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주 전공은 비교민족학이며 다문화 교육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인하대학교 대학원의 다문화교육학과를 설립했고 지금 현재는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인하대학교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과 하와이라는 이름을 따서 인하대학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교포들로부터 성금을 받아가지고 설립된 대학입니다. 저희 인하대학교는 한국전쟁 이후에 피폐된 한국의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하와이 교포들이 일정한 돈을 출자하여 이승만 대통령께 기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설립된 대학으로서 현재까지 이민자 연구라든가 다문화 연구, 또 소수자 연구, 또 재동포 연구 등을 굉장히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최근 들어서는 우리 한국에 이주한 이주노동자, 결혼주 여성, 또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문화 인구라고 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연구를 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BK21 호글로컬 다문화 교육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브레인 오브 코리아라는 사업으로서 두뇌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모아지는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또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미국에서 유학 온 박사과정 학생들이라든가 국내에 다문화 교육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 세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년째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토대연구인 다문화생활세계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연구 책임자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한국에 이주해 오신 여러 유형들, 나라별, 민족별, 그다음에 이주의 유형별에 따라서 어떻게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강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저희들이 좀 바람직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공존이란 무엇인가라는, 제가 이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 특히 공존이죠. 공존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공존을 실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화는 인간이 개입한 모든 영역을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영역을 우리가 자연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 자연의 영역과 반대되는 것을 문화라고 하고, 이런 문화가 A문화, B문화, C문화 이렇게 여러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다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다문화 현상에서의 주인공은
물론 이주해온 그들이도 되지만 우리 한국 땅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들도 이 다문화 사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주해온 그들이 우리들에게 타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그 주체라는 사실을 이 다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래프는 2009년부터 2019년 6월에 이르기까지 그 이민자들의 증감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2020년 4월 통계도 나왔어요. 근데 그 2019년 6월에는 242만 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한 유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 통계를 보면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2019년 항상 통계라는 것은 올해가 2020년이니까 그 전에 통계가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으로 봤을 때 242만 명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242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4.5% 정도 되겠죠. 대략 그 정도 퍼센티지가 이주 노동자라든가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땅에 유입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EU 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 취업제 시행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09년부터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2007년 3월에 EU 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뭐 242만 명보다 더 늘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게 잘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는 추정에 의해서는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2020년이 6월을 기준해가지고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이제 2021년엔 300만 명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0만을 단위로 봤을 때 2020년에 6월 얼마 안 지났었죠. 6월에 200만 명, 아까 242만 명이지만 이제 우리가 100만 명 단위로 했을 때 200만 명 정도 시대라는 거고 2021년에는 이제 300만 명으로 전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인의 약 4% 정도가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성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의정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다문화를 경험한 도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들어온 미군 부대가 꽤 일찍부터 이 의정부시에 새로운 어떤 문화, 외국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다문화적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그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 미군이라는 미국인보다도 동남아, 중국, 또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 많은 인구들이 유입하기 때문에 의정부 입장에서는 미군과는 달리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다른 새로운 이제 다문화 인구들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늘어나는 다문화 그 인구하고는 별도로 반대되는 이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부가 이게 하나의 서비, 즉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이게 3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란 색깔, 여기서 보시는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인데 파란 색깔의 막대 그래프는 그 2015년을 뜻하고요. 그 2018년이 그 이게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수용 지수만 보더라도 청소년이 2015년, 18년 다 높아요. 여기 일반 국민에 비해서 청소년이 높죠.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청소년의 경우는
2015년보다 또 2018년에 높아진 걸 알 수 있어요. 한 4% 정도 높아졌는데 일반 국민은 오히려 2015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은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고 일반 국민은 평생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떨어졌죠. 1% 정도가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다문화 교육과 활동 경험을 보면은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는 또는 활동하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 물론 청소년의 경우는 그 2015년에 비해서 2018년이 좀 떨어져 있고요. 또 여기 그 일반 성인의 경우도 2015년에 비해서 2018년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더 많은 그런 그 뭐랄까 그 활동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청소년은 높아지고 성인은 낮아진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인이 2015년에 53.9, 53.9, 근데 18년에 52.81을 구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일수록 다문화 교육 활동 경험에 따라 또 상호관계가 긴밀할수록 여기서 이제 친구나 직장 동료 또 단순 이유, 그러니까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내가 다문화에 관련된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좀 높았고 직장 동료 좀 낮았고 단순 이유인 경우에 이렇게 좀 상호관계의 긴밀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나 직종, 또 다문화 교육의 활동 경험, 또 접촉과 교류 여부 등에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이 차이를 보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연을 하는 것처럼 이런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또 다문화사에 대한 그런 더 많은 좀 강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청소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와 이주민과의 다툼 또는 갈등 경험을 보여주는 건데요.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급격히 좀 떨어져요. 65.3% 2015년에, 그 다음에 2018년에 58.9%. 근데 성인의 경우는 이주민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 자체가 58.8%에서 61.6%로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민과의 다툼 또는 갈등 경험에 청소년은 또 이렇게 좀 높아지고 성인은 낮아지는 경험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은 줄고 청소년은 늘었지만 갈등 경험은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외국인 또 이주민과 접촉 혹은 교류가 많을수록 다문화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나 청소년은 이주민 다문화 학생과 관계의 양과 질이 높은 만큼 갈등 경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런 이주민과의 어떤 관계에서 형성되는 다문화 현상을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여기에 이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대상별 눈높이와 상황에 맞춘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과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이주민과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한 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들과의 어떤 상호 이해 또 존중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제가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공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윤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윤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이제 바람직한 행동, 또 법을 잘 지키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윤리 그러면 그 이제 생활윤리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윤리 과목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됨됨이의 철학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의 윤리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관념이나 태도나 생각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우리 다문화 사회의 윤리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공존이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공존이 무엇인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공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공존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족들, 집에서의 가족들과 공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의 공존은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좀 평화로운 관계, 또 우리가 뭐 남북 간의 평화로운 공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공존 그런 뭔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공존을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이 공존을 다문화 사회하고 이 다양성이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하고 얘기할 때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다양성이 공존하며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다양성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함께 존재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사회 구성원들과 상생하는 사회는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인데 그렇다면 이제 공존이라는 개념이 시간의 의미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거고 공간의 의미는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존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이버상에 이 지금 우리 신한대학에서 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과 공동 주관해서 이런 의민 강연을 만들어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과 공존한다는 것은 이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게 공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존이 이렇게 그대로 평화가 유지되거나 뭐랄까 그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동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이 공존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 그림 그려져 보이는데요.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가 있어요? 경쟁. 따라해 봅시다. 경쟁. 그다음 두 번째 갈등. 세 번째 교환. 네 번째 협동. 그렇죠. 이 네 가지가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좀 역동적이죠.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조용하고 정적이고 또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경쟁과 갈등과 교환과 협동이 막 어우러지는 관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이제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간에 서로 경쟁도 하고 자녀들 간에 갈등도 나누고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이런 그것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딱 보이잖아요. 이런 모든 사회에서 이 사회학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인간과 인간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입니다. 이거 이상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뭐 질투? 질투는 근데 이게 상호작용이 아니라 혼자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물론 질투가 어떤 경쟁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개인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상호작용이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존은 이렇게 경쟁, 또 갈등, 교환, 협동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과정이고 공존의 이러한 역동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진화한 윤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가 그냥 나하고 다른 그 문화를 가진 사람, 나랑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거는 이거는 그 공존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 나하고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교환하고 협동해야 돼. 이게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호작용을 이룰 때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즉 개선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파국에 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존의 윤리라는 거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윤리에서 이러한 경쟁, 갈등, 교환의 협동의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궁극점은 같아야 되면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영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꼬집어 보세요. 얼굴도 꼬집어보고, 손가락도 한번 당겨보고, 느낌이 오죠? 자,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우리의 뼈와 살과 피부, 그다음에 각 기관체로 이루어진 뭐예요? 육체죠. 육체는 누구로부터 오죠?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를 받았죠. 그죠? 이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야 육체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AI 또는 인공으로 만든 그런 사이보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보그하고 인간을 구별하는 아주 큰 기준이 있어요. 그래 인간과 사이보그를 심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니로부터 수유의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어봐요. 인간은 어머니의 젖을 먹든 우유를 먹든 자라는 과정이 있죠. 사이보그는 어느 날 순간 완벽히 갖춰진 상태로 탄생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봅니까? 단계별로 성장하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있어요. 사이보그는 죽음이 없죠. 똑같은 나이에서 똑같이 소멸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르죠. 인간은 육체를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만 그러면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은 영과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을 소울로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육체와 혼과 영이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에서 기독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에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거나 육신과 영혼의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세 개로 볼 수도 있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통 장례를 보면 좀 하나의 세 부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육신은 땅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장을 하게 되면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다음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갈 거고 혼을 가지고 혼백 단지라 그러죠. 단지에 넣어서 가져와서 집 근처 집이나 집에 사당에다가 마련해 놓는 거죠. 유패를 마련해 놓거나 이런 건 이제 혼입니다. 그래서 조상신이 돼서 그 가족들을 돌본다는 개념이 우리 전통 한국 유교적 입장에서 약간 불교도 섞여 있지만 유교적 입장에서 전통적인 조상 신혼이에요. 조상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관념에서도 분명히 육체와 영혼을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영혼을 믿으십니까?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종교하고 관계없이 영혼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육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육체 안에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혼 쪽인 부분하고 절대자의 신과 교섭하는 그러니까 영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같이 있기도 하고 또 혹은 영혼을 구별해 보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게 세 가지로 구별해 가지고 육과 영과 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혼은 그 감정의 영역,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투, 부러움, 또 그런 감동 이런 걸 느끼는 그런 혼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저는 감정 영역을 혼으로 보고 있고 영은 정말 영성적인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영이 맑아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절대자인 신과 저는 이제 그 절대자인 신뿐만 아니라 자연과 교섭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은요 한 몸 안에 한 개체 안에 영육권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이미 인간 그 자체가 바로 공유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만 이제 제 얘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공존체로서의 완벽한 인간. 근데 그 공존체들이 영육혼이 평화로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에서 얘기한 바대로 이 영육혼 내에서도 경쟁과 갈등과 교환과 협동의 과정을 가져요. 그 내부 안에서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공존체로서 인간인 거죠. 내가 인간인 내가
김정순이가 영유혼을 가지고 있는 이 공존체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이제 공존의 윤리가 성립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생존하는 한 인간 자체는 영과 육이 하나인 통일적인 인격체이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뭐예요? 영이 없는 육체나 육체 없는 영으로 분리해서 인간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강조시켜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존체로서 인간은 육체와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인간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한 영유혼이 완벽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한 개체 속에 육체, 영혼 그리고 정신을 누린 조화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 이제 영유혼의 정신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어떤 조화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뭐 질병으로 오거나 정신병으로 오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치광이라는 미친병 그렇게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 영유혼의 어떤 조화로움을 이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공존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부분은 자, 한번 보세요. 내가 그 공존체인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도 공존체인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까 인간 자체에서의 공존. 두 번째는 내가 공존체로서 인간인데 또 다른 공존체로서 인간을 만나는 거죠. 인간 대 인간 자체가 뭐예요? 공존체 공존체의 공존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영유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영유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 자체도 공존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 제가 표를 보여준 것처럼 2015년에 국가교육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에다가 더 하나가 뭐 들어가냐면 더불어 사는 사람 해가지고 이 교육과정상의 인재상 중에 공존과 가장 가까운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우리나라에 자라는 학생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가가 이런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적인 사람을 양성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창의적이어야 된다. 교양을 갖춰야 된다.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를 이미 국가교육 과정에서 미리 천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과정 안에 인재상 중 공존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개념을 구성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성이 넘쳐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같은 민족 속에서 타인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오고요. 일이 너무 나하고 다른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물론 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공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도 나와 나의 배우자, 나와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갈등도 있고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랑 같이 피를 나누거나 나를 밥먹는 식구들과의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란 단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로 왔을 때 사회 안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어떤 진영 논리라고 있는 어떤 진보나 보수의 논리들 보면은 진보인 사람들은 보수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보수인 사람들은 진보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자 이게 엄연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갈등들을 좁혀나가면서 협동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갈등만 갖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뭐죠?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이제 공존의 핵심인데 공존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공존이 서로 무관심한 관계나 서로 대치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대략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존의 개념을
그래서 타자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공존의 인간학을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즉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언어, 나와 다른 그런 계층, 나와 다른 종교, 뭐 나와 다른 민족,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타자라고 봤을 때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다문화 사회의 공존 인간을 구성하는 것의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학문 수행의 중심이 되어 자신이 성찰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자연과 화해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공존 인간학이. 제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런 공존의 윤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 됨됨이에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인간적임을 주장하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성찰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실하게 사는가? 나는 인간답게 사는가? 즉 나는 육신의 힘,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자신이 성찰하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과 협력.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인데 다른 공동체인 타인과 협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자연과 내가 화해하고 있는가? 그 주체인 내가 바로 공존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존의 인간학을 구성하는 것이 제 강연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자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고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왔고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자연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지만 저는 몇 번 정도의 그런 그 소수민족들의 연구를 통해 오면서 오지를 가보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인간은 그 자연의 먼지? 자연의 먼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연의 대단히 작은 일부가 아니겠는가. 자연은 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 왔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자연은 산에는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햇볕이 있고 또 가을이면 단풍이 지고 이렇게 나의 존재가 이 지구상에 오기 이전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래도 자연은 늘 같은 모습이 있어 오겠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자연과 공존했던 역사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짐승들도 인간처럼 유한하죠. 생명이 무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와 다른 개체인 염소, 돼지, 양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왔죠. 그런 동물들은 사냥으로 잡은 동물과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의미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소, 양, 돼지는요 가축이에요. 마치 가까운 친척과 같이 함께 공존해 생활해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은 외양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안의 그런 소가 함께 살았어요. 소는 가족의 일부예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죠. 옛날에는 경운기 트랙터가 없을 때 다 소가 했어요. 저도 이제 강원도 양구가 제 고향인데요. 물론 이제 의정부도 한때는 이제 그런 반도처럼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서울 인근 지역의 작은 촌락이었었죠. 물론 의정부가 오래전부터 이제 군사도시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빨리 발전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의정부 주변에 나가면 농사짓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그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만 해더라도 이제 이렇게 그 가축들이 집에서 함께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라든가 동남아 같은데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에 가면 아직도 1층에는 이제 가축들이 살고 2층에 사람들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나 양, 돼지는 이거는 짐승,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거고 거의 사람과 비슷하게. 물론 이제 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개나 고양이는 아예 사람과 가까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식구죠. 가족이 돼버렸죠 지금. 그런데 이제 공존의 틀로 봤을 때 인간과 동물의 공존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 염소나 양, 돼지도 실제 처음에는 자연의 일부였고 동물이었겠죠. 자연에서 양변 동물 인간이 집에 데려와서 길을 들였겠죠. 그래서 이 동물들의 어떤 노동력을 활용하겠죠. 물론 동물들도 이제 인간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했겠죠. 이게 서로 이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서 이 가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그 예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축과 같이 가축도 인간 사회에서 동화돼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공존이라는 게 이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회를 잘 적응해서 한국 사회 성실한 시민이 되는 거 주장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주민이다 아니다 떠나서 인간과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길들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어떤 공존의 윤리를 실천하는 측면에서의 제가 공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봤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까치가 감을 쪼아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까치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까치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골에 겨울에 가다 보면 늦가을이나 겨울 요즘에 이제 감들이 많이 익었죠. 아직까지는 이제 감들이 이 정도 상태가 되려면 이제 늦가을이 되면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 감만 남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감이 아주 빨갛게 거의 뭐 주홍색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런 감들이 쭉 생기는데 사람들이 감을 따고 한두 개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이제 현실로 봤을 때는 왜 감을 저렇게 남겨놓는가? 다 따버리지. 근데 그 감은 어떻게 왜 남기게 된 거죠? 그 겨울에 혹시나 까치들이 얼어 죽을까봐, 까치에 먹을 게 없을까봐, 까치 감을 쪼아 먹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그 저처럼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성장했던 분들은 시골에 고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새들이 열매를 쪼아먹는 거죠. 이 까치가 이 감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까치를 위해서 상서로운 새라 그러죠. 까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를 위해서 감을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실천해 온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의 이제 샤머니즘 같은 요소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밭일이란 논일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먼저 먹기 전에 고시래 하고서 이렇게 자연에다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떠서 주기더라고. 이렇게 농주라고 해서 막걸리 이렇게 좀 뿌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그 성묘 같은 데 갔을 때 어르신들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절을 하기 전에 그 산신에게 절한다 해가지고 그 뒷배경, 산소가 있으면 뒷배경이나 그 산 방향에다가 이렇게 술을 따르고 절을 먼저 한 후에 그 조상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산신에게 절한다는 의미는 그 조상신이 있는 구역에 그런 산에다가 절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극히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존을 연습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과 화해하고 자연과 협력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많은 그런 민족적 그런 뭐 세시풍속이라든가 의례에서도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자연하고도 공존하는데 우리 같은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나랑 똑같은 인간과 인간의 공존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거 아까 영유혼이라는 영이 바로 그것을 이어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신과도 대화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여기 종교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시면서 신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신과 대화하는데 그렇게 위대한 신과 대화하는데 왜 인간과 대화를 할 수가 없을까요? 인간과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공존의 윤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공존체이다. 영유콘의 완벽한 공동체이다. 그 영유콘이 끊임없이 그런 갈등과 경쟁과 교환과 협동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나는 다른 공동체인 인간과 인간을 서로 만나야 된다. 왜? 우리는 이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해오고 연수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공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논리를 펼치는 공존의 윤리에 대해서 대략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가치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제가 몇 가지 이제 들은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좀 더 우리가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그 흔히 당군 신화에서 보면 그 당군이 그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해가지고 홍인간의 정신을 구현했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홍인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교육 철학에 우리나라가 교육을 할 때 그 교육 과정에도 가장 많이 되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복제하라. 이것이 우리나라 건국의 이념이에요.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당군이 누군지. 물론 그 당군은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을지언정 당군의 정신인 홍익인간은 우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내리온 한민족의 하나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홍익인간은 많이 알고 있어도 경천애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서 경천애인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요? 한 분, 두 분, 세 분? 몇 분 계시네요. 경천애인은 이런 애인이란 말이 굉장히 즐겨 쓰죠. 애인, 연인 이런 말 즐겨 쓰는데 그냥 한문이 그대로 보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자, 위로는 하늘, 즉 우주 만물을 공경하는 거죠. 이것처럼 위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자연이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즉 인간이 하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와 함께 사는 인간을 사랑하라. 이것처럼 대단한 그 이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해요. 야, 우리는 이미 건국 이념에 애인이란 말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을 실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그 경전에 나오는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그 다문화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저처럼 문화인류학자들은 특정 종교를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갖게 되면 그 편견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물의 어떤 이치라든가 편견을 갖게 되면 연구하기 굉장히 그런 그 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종교에 대해 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다양성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제 종교는 다양성 존중 종교예요. 다양성 존중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정신들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경천애인이라는 개념도 이론 하늘 즉 우주 만물을 공용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자연과 인간의 절대 공존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아래로는 인간을 사랑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 또 인간과 다른 인간의 공존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윤동주 선생님 아시죠? 윤동주 선생님은 서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연변에 그런 일을 하러 좀 연구하러 갔을 때 윤동주 선생님의 그런 연변에서의 활동 사항들을 얘기하는 이제 조선족 학자들, 그러니까 제중동 학자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윤동주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서시, 별을 해는 밤 이런 데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저는 윤동주 선생님을 물론 여러 문제 영화에서도 이제 동주란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영화 아마 안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인데요. 제가 강추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서정시면서
민족이 빼앗긴 영토를 빼앗긴 어떤 슬픔들을 아주 아름다운 서정으로 다뤘던 거예요. 그 윤동주님의 한번 이 서시를 한번 여러분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여기서 윤동주 선생님도 이미 하늘에 대해서, 즉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늘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 아니, 잎새에 바람이 있는데 내가 왜 괴로워해야 돼? 이건 뭐냐면 이미 인간이 나와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영육혼의 공존체라 그랬잖아요. 하물에 우리가 자연의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을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나의 동료들, 또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어떤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했는데 내 동료들, 또 이주민들, 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건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공존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공존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처럼 서시에서 리포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윤동주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사실 윤동주 선생님처럼 이제 윤동주 시인처럼 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이제 시를 좀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과학자가 시를 쓰는 건 좀 약간 비상식적인 것처럼 돼 있죠. 사회과학자라는 것은 저처럼 이제 이렇게 인류학을 전공하고 인간의 모든 문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고 문화다양성 연구학자들은 비판하고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대안과 정책을 내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정적인 감성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이주민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 또 이주 여성들을 연구하면서 그들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떠나온 고향에 대한, 떠나온 가족에 대한, 자기 가지고 있었던 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좌절되어 있을 때의 아픔, 고향을 가보고 싶은 그리움과 노스텔지어, 또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이산의 아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들을 대변하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가 사실 그 시집이 얼마 전에 시집이 출간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이죠?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시리즈 뒷면이고 뒷면에 이렇게 이쁜 그림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시에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대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움이라는 것은 굳이 모두에게 그리움이 있죠. 그것이 인간에 대한 그리움, 또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에 대한 그리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젊었던 시절에 첫 연인,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 다 많은 사람들이 안고 살겠죠. 그런 인간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노력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너무 거기가 너무 멋있어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장소나 자연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간 자체에서의 그리움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사실상 그 소년 시절에 그 시인이 되고 싶어서 시를 많이 썼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는 입신양명해서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가문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집들을 막 이렇게 불쏘시개 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태웠어요. 그때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나는 꼭 한번 생전에 시를 써야 되겠다는 꿈.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시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시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에다가 제가 한 65편 정도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사실 그 윤동주 기념도서관, 제가 윤동주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쓴 시의 여러 가지 영향을 윤동주 선생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 그 윤동주 도서관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그러한 내용을 시집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 시를 쓰는 동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공존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이 어떤 건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대 그리고 그리움. 나의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대와 그리움이다. 그대란 단어는 언제나 다정다감하지만 아픔, 슬픔, 기쁨 등이 중첩되는 이미지로 떠올려진다. 공감각적이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지닌 그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그대라는 사람이 있겠죠. 필자가 그대란 말을 즐겨 쓰게 된 것은 5년 전 지병과 싸우면서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시기에 만난 친구로 인해서이다. 딱히 호칭을 부를 수 없어 그 친구를 그대라 불렀다. 처음 그대라고 불러주었을 때 장대비가 내리더니 그대가 떠나간 그날도 몇 날 며칠 폭우가 내렸다. 사실 그 친구가 암투병 중이었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나를 찾아온 그대는 내 인생에 소풍 같은 삶을 선물해주고 다시 시를 쓸 수 있도록 감성을 선사했다. 소년기에 내 꿈이었던 시쓰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그 나의 꿈, 이제 나의 꿈의 실현을 통해서 나의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공존체가 작동한 거죠. 이제 그대는 후련히 서쪽 하늘 저편 별들이 머무는 곳으로 떠나 그리움만 남는다. 그 그리움이 전이 되어 내 삶의 많은 일들이 그리움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내 시는 수많은 그대에게 맞춰질 아름다움이다. 내 시에서 그대는 바로 그리움의 대상에서 그와 대상의 대를 합성한 말이다. 부르면 부를수록 그리움에 젖어드는 단어 그대. 나는 그대가 그립고 또 그립다. 부모를 떠나 홀로 유학을 하는 둘째 딸 주희에 대한 그리움. 저희 딸이 이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아이에 대한 그림이지 인간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죠. 고향을 가보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쓸 때 이제쯤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이제 병상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고향에 못 가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 내가 수행하는 이주민 연구의 현장에서 만난 그들의 본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건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사학인 한인이 느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북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의 그리움. 이렇게 내 시에는 갖가지 그림들이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그려진다. 라고 이제 시인의 말, 내가 시를 쓴 동기를 여기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집에다가. 그래서 이 시집에는 그리움에 대한 시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제 윤동주 선생님의 시품과 닮았다 그래가지고 윤동주 기념도서관인 내를 건너 수부로라는 도서관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됐고 아마 유튜브에도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윤동주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자연 친화 사상에 대한 자연과 공존하려는 사상들 이것은 저는 평화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공존하는 것처럼 자연까지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같은 인간, 같은 공존체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공존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공존의 윤리예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홍인간이 이제 한 인간이 어떤 인간에게 공존의 관계를 맺는 최고의 필로소피다, 최고의 철학이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의미가 우리의 체질 속에 인간과 인간의 공존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생활 세계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경천회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존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차원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 또 대인적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초국적 차원으로 구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국적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상호의존성이라고 한다면 국경을 넘는 초국적 상황에서의 상호의존성은 공동체의식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가 공동이라는 개념,
공동선이라는 개념에서 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호 의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인 관계에서 국경을 넘어갔을 때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손잡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소속감, 또 구성원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의 요구가 상호관계를 통하여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 또는 공유된 믿음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근간이 됩니다. 이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같죠. 이게 한때 이제 폐유가 유주톤에서 터져서 이 서해안 일대를 그 어장을 막 망쳤을 때 그 기름도 누출된 기름을 닦으러 가는 우리 이제 시민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서로에게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죠. 이런 소속감들은 공유된 신념이나 공유된 믿음으로 생겨나는 거고 그래야만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에서 사회 질서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공통된 의식에서 또는 개개인의 집단에서 찾는 자기인식과 다른 구성원들 간의 연대의 체험에 기반하여 갖게 되는 공유된 의식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지구화된 국제 이주 또 국제 이주의 전지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주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1차원적 관계를 넘어선 다차원적 관계로 확장시켰고 또는 이들이 정착하는 정주국에는 이주자들의 모국과 정주국이 연결하는 초국적인 사회적 공간이 형성됩니다.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더욱 증대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주민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적응을 잘하게끔 우리가 좀 뭔가 지지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그들을 받는 존재로서 그리고 또 비주체적 존재로서 소수자로서의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그들과 우리가 같은 주체이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주체이고 공존하는 파트너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주자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뭐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때 사회적인 실패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고 꿈을 실현하는데 우리하고 공동체적인 그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체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계화의 흐름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 마을 공동체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죠.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글로벌리제이션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잘하는 학생들 중등학교라고 하는 또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초중고에서의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협동학습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시민교육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 시민교육을 동경해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한국 다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줬잖아요. 학생들은 높고 시민들은 낮잖아. 그리고 학생들은 수없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나누면서 이 상호 어떤 감수성이나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런 계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육과 시민교육을 동등하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런 패러다임을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패러다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존이라는 게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 개인과 사회, 또 이제 문화와 사회, 또 일상생활 사회제도, 우리나라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전자를 볼 수 있는데, 자, 이 개인과 사회에서는 공존의 한번 조건을 찾아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타인들과 할 때 그런 공존의 조건이 무언가를 이 개인과 사회를 통해서 찾아보고, 공존의 맥락은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아니라 좀 더 큰 단위인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면서 공존의 한번 맥락을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형성된 일상생활 사회제도는, 사회제도라면 가족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제도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공존의 둘레를 한번 찾아보고, 자, 그러려면 우리나라 한국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를 좀 봐야 됩니다. 저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문화유전자라고 보지 않고요. 한국인은 원래 자연과리가 화합하고 남과 어우러지고 이렇게 흥이 있고 한이 있고, 흥과 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이 흥으로 가고 흥이 한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 민족학의 기원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통 장례식에 상여가 가고 상여를 가로막고, 시골에서 보면은 상여를 가로막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슬픈 사람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런 장난을 통해 가지고 슬픔이 한이 흥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장했을 때 이제 그 해다지라나요? 그 땅을 이제 다지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럴 때 노래를 부르세요. 근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좀 안 어울리는데, 바로 이게 한을 흥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리아리랑도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흥이 있잖아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한국인들은 이런 흥과 한 극단적인 감성을 잘 조율하고 또 잘 어울리는 거, 어울림, 조화 이런 부분들이 이미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공존하고의 그런 그 맥락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공존을 실천하는 방법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공존을 위해서. 다문화 감수성이란 뭐냐면 다른 문화에 대한 민감한 정도,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간 대 인간, 인간이 여럿이 모이는 사회에서는 남들과 협업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면 협동이 나왔죠. 그 협동을 이 앞에 있는 갈등이나 경쟁에 비해 교환과 협동을 더 실천하는 겁니다. 초국적 차원에서는 아까 우리가 초국적 차원 나오면서 바로 앞그림에 이런 초국적 차원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의식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초국적 차원에서는 세계 시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이제 여기 참여와 모색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생애사, 내 선조에 대한, 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애사라든가, 또 내가 좀 더 머리 잘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존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는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평화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세계 시민교육은 새롭게 창조된 교육적 목표나 방향이 아니라 실천과 참여를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교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 시민적 교육 목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계 시민이 되는 것, 그러니까 공존의 그런 최상의 그런 목표는 세계 시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세계를 함께 책임져주는, 초국적 차원에서 세계를 함께 책임져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이 공존의 윤리의 어떤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제 여기 정리가 됐죠. 이 공존을 위한 이런 네 가지 어떤 이런 공존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또 개인적, 사회적, 초국적 차원과 참여와 모색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게 이런 공존의 그 윤리의 완성은 세계 시민이 되는 거고, 이런 세계 시민 교육으로 가는 건데, 이런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자유주적 시민성, 뭐 세계의 시민, 급진적 세계, 변혁적 세계 시민성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실천과 참여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모든 교과 속에,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계시민적 교육 목표를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 제가 신한대학교 그 담당하시는 우리 연구책임자분들께 물어보니까 의정부에서 가장 그 탑 클래스에 있으시고 또 어떤 자주적이고 그 교양적인 시민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적 다양성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거를 어떤 자원으로서, 이 문화 다양성을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한다면, 저는 의정부가 그런 다문화 도시 더 넘어가서 세계 시민 도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를 견인해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뭐랄까요, 행복한 그런 의정부 시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제 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다라는 시에서 한 편만 제가 읽어보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딱 이렇게 펴본 그 장에 뭐가 나오냐면 함께 걸어요라는 시가 있네요. 여러분과 제가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제 시를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걸어요. 이 폭염의 여름이 지나면 우리 다시 손잡고 걸읍시다. 가을이 오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다시 잡은 손의 온기를 느끼기 충분한, 그렇게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걸읍시다. 이제 가을이 오면 늘 반짝 빛나는 그대의 눈과 밝은 웃음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그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문득 구름으로 드리워진 하늘, 방금이라도 소낙비가 우수수 떨어질 듯한 어두워진 하늘에 한 줄기 빛처럼 그대는 내게 그렇게 다시 오겠지요. 그대와 손을 잡고 걷는다면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손을 잡고 걸읍시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시다.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그때 다시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도록 해요. 뚜벅뚜벅.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제 마음 되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시를 읽는 마음으로 이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타자들, 이주민이 비롯해서 또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 나와 다른 계층의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 시를 읽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좀 더 우리나라가 살기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고, 또 세계 시민이 사는 나라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존의 윤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남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혹시 제게 궁금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시면 신한대학교 미래교육 정책연구사업단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과 시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